데미안 제2장 카인. 구원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쪽에서 왔다.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나의 삶 안으로 들어왔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계속 작용하고 있다. 우리 라틴어 학교에는 그 얼마 전에 학생이 한 명 새로 들어왔다. 우리 도시로 이사온 어느 유복한 미망인의 아들로 옷소매에 검은 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는 나보다 한 학년 높았으며 나이도 몇 살 더 들었지만 곧 모든 학생들처럼 나도 그를 주목했다. 이 이상한 학생은 보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든 것 같았고 그 누구에게도 소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다. 어른처럼, 아니 그냥 어른이라기보다는 신사처럼 낯설고도 성숙하게 우리 유치한 소년들 사이를 오갔다. 인기 있지는 않았다. 놀이에 끼지 않았고 싸움질에는 더더욱 끼지 않았다. 다만 선생님들에게 맞서는 그의 자신감 있고 단호한 어조가 다른 학생들 마음에 들었다. 이름은 막스 데미안이었다. 어느 날 학교에서 간혹 그러듯 무슨 이유에선가 매우 넓은 우리 교실에 또 한 반이 들어와 앉는 일이 있었다. 그것은 데미안네 반이었다.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성경 이야기 시간이었고 큰 학생들은 작문을 해야 했다. 우리들이 카인과 아벨의 역사를 배우는 동안 나는 독특하게 나를 매료시키는 데미안의 얼굴을 자주 건너다 보았다. 그 총명하고 환하고 엄청나게 단호한 얼굴이 작문 과제 위로 주의 깊고도 명민하게 숙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전혀 숙제를 하고 있는 학생처럼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문제들에 전념하고 있는 연구자 같았다. 사실 호감이 가지는 않았다. 반대로 왠지 거부감을 주었다. 그는 나보다 우월하고 침착했다. 그 본질에 있어서 너무나도 도전적일 만큼 안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아이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는 어른의 표정을 띠고 있었는데 약간 슬픈 냉소를 담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를 줄곧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호감을 주었던 것 같기도 하고 반감을 주었던 것 같기도 하다. 한 번은 그가 내 쪽으로 눈길을 들었는데 나는 놀라서 얼른 눈길을 돌렸다. 지금 와서 그가 학생으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는 어느 점에서 다른 학생들과 달랐으며 전적으로 특별하고 개인적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어 그 때문에 눈에 띄었다고. 동시에 그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했다. 몸가짐이 마치 농부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과 같아 보이려고 가진 애를 다 쓰는 변장한 왕자님 같았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가 내 뒤에서 왔다. 다른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자 나를 따라잡더니 인사를 했다. 이 인사도 그가 학생다운 말투를 따라했는데도 무척 어른스럽고 공손했다. 잠깐 같이 갈까?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아첨을 받은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내가 어디에 사는지 자세히 말해주었다. 아, 거기구나. 그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 집은 내가 벌써 아는걸? 현관문 위에 붙여놓은 기묘한 것이 곧바로 내 관심을 끌더라.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 나는 금방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가 우리 집을 나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아 놀라울 뿐이었다. 아마도 대문 위 아치형의 돌림띠를 마무리하는 맨 꼭대기에 박힌 돌로 된 일종의 문장을 말한 것 같았는데 그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편편해지고 페인트로 자주 덧칠된 것으로 우리 가문과는 내가 아는 한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데? 내가 수줍게 말했다. 그건 새이거나 그 비슷한 거야. 분명 아주 오래되었어.
건물이 예전에 한때 수도원의 일부였대. 그럴 수도 있겠군.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잘 봐.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아주 재미있단다. 그건 매 앞놈일 거야. 우리는 계속 걸었다. 나는 몹시 당황해하고 있었다. 갑자기 데미안이 웃었다. 마치 뭔가 재미난 것이 떠오르기라도 한 듯. 그래, 내가 그때 너희 반에 있었지. 그가 활기 있게 이야기했다. 이마에 표적을 단 카인의 이야기였지? 그렇지? 그 이야기 마음에 들었니? 아니었다. 우리가 배워야 했던 것들 중 그 무엇도 내 마음에 드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나는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치 어른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던 것이다. 그 이야기가 썩 마음에 든다고 나는 말했다. 데미안이 내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나한테는 그럴듯하게 꾸며댈 필요 없단다 얘야. 하지만 그 이야기는 정말로 특이해. 그 이야기는 수업 시간에 나오는 대부분의 다른 이야기들보다는 훨씬 특이해. 선생님은 거기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않고 그냥 신과 죄악에 대한 다들 아는 이야기 따위만 하셨어. 그렇지만 내 생각으론 말이야. 그가 말을 끊고 미소를 띠더니 물었다. 그런데 너 이런 거 관심 있니? 그래, 그러니까 내 생각으론 말이야. 그가 계속했다. 카인에 관한 이야기를 완전히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분명 완전히 진실이고 올바른 것이지만 그것들 모두를 선생님이 보시는 것과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 그러면 대체로 훨씬 나은 뜻을 갖게 되지. 예를 들면 카인이나 그의 이마에 찍힌 표적에 우리가 설명들은 대로 만족할 수는 없잖니. 너도 그런 것 같지 않니?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자기 형제를 때려 죽이는 일은 분명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는 더럭 겁이나 굴복하게 된다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러나 그의 비겁함에 대하여 일부러 훈장을 주어 표창하였는데 그 훈장이 그를 보호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겁을 준다니 그거 정말 이상하잖니. 물론이야. 내가 흥미있게 말했다. 그 일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어떻게 다르게 설명하라는 거지? 그는 내 어깨를 쳤다. 아주 간단해. 맨 처음에 존재하며 이야기를 이끌어낸 것. 그건 표적이야.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얼굴에 다른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어. 사람들은 감히 그를 건드리지도 못했어. 그가 그들을 압도했던 거야. 그와 그의 자손들이 어쩌면 아니면 분명히 그것은 편지에 찍히는 소인처럼 정말로 이마에 찍힌 표적은 아니었을 거야. 사람 사는데 그렇게 단순한 일은 드물어. 오히려 그건 뭔가 알아볼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 무엇이었을 거야. 그것은 오히려 시선에 담긴 비범한 정신과 담력이었을 거야. 그 남자에게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겁냈어. 그는 표적 하나를 가지고 있었어. 그걸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대로 설명할 수 있었어.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한테 편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것을 원하지. 사람들은 카인의 자손들이 무서웠어. 그들은 표적 하나를 가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표적을 그것의 원래 모습인 우월함에 대한 표창으로 설명하지 않고 반대로 설명한 거야. 사람들은 말했지. 이 표적을 가진 녀석들은 무시무시하다고. 또 그들이 실제로 그렇기도 했어. 용기와 나름의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늘 몹시 무시무시하거든. 겁없고 무시무시한 족속 하나가 돌아다닌다는 것은 몹시 불편한 일이었지. 그래서 이제 이 족속에게 별명 하나와 우화 하나를 더 붙여놓은 거야. 복수하려고 견뎌낸 무서움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해롭지 않게 억제해두기 위해서. 이해되니? 응. 그러니까 카인은 그럼 전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단 말인 거야?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그렇게 오래된 해묵은 이야기들은 늘 사실이야. 그러나 언제나 사실대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언제나 사실대로 설명되지도 않지. 간단히 말해서 내 생각은 카인은 늠름한 젊은이였는데 그저 사람들이 그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 이야기를 매달아 놓은 거란 거지.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소문이었어. 사람들이 온 사방에 떠들고 다니는 그런 무엇이었지. 그러나 카인과 그 자손들이 정말로 일종의 표적을 지녔고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은 완전히 사실이야. 나는 몹시 놀랐다. 그렇다면 동생을 쳐 죽인 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충격을 받아 물었다. 아니지. 죽인 건 분명 사실이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하나를 쳐 죽였어. 그것이 정말 자기 형제였는지 그거야 의심할 여지가 있지. 정말 형제였는지 아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결국 모든 인간이 형제잖니. 그러니까 어떤 강한 사람이 어떤 약한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인 거야. 어쩌면 그건 영웅적 행위였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닐 수도 있지. 어쨌든 다른 약한 사람들이 이제 잔뜩 겁이 난 거야. 그들은 몹시 탄식을 했지. 그런데 왜 너희들도 그 사람을 그냥 쳐 죽이지 않는 거지라고 누가 물으면 그들은 우리가 겁쟁이기 때문이죠 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표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느님이 그에게 그려주신 겁니다 라고 말했지. 대략 그런 식으로 그 사기는 이루어졌을 게 틀림없어. 자, 내가 널 오래 붙들고 있었구나. 그럼 안녕. 그는 나를 내버려 두고 알트 가세로 접어들었고 혼자 남은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워져 있었다. 그가 가버리자마자 내게는 그가 했던 모든 말이 터무니없어 보였다. 카인이 고귀한 인간이고 아벨이 비겁자라고. 카인의 표적이 표창이라고. 그건 어처구니 없는 얘기였다. 신성모독이고 극악무도였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디 가버리신 거야?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가? 아벨을 사랑하시지 않았던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하여 나는 데미안이 나를 놀렸으며 나를 골탕 먹일 속셈이었다고 추측했다. 실로 빌어먹기에 영리한 녀석이었다. 말은 잘도 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다. 어쨌든 나는 아직 한 번도 그 어떤 성서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에 대해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래전부터 한 번도 저녁 내내 여러 시간을 프란츠 크로머를 그렇게 완전히 잊어버린 적은 없었다. 집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통독했다. 성경에 써있는 그 이야기는 짧고 분명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남모르는 특별한 풀이를 해본다는 건 완전히 미친 짓이었다. 데미안의 말대로라면 사람을 쳐 죽인 자도 스스로를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도 있었다. 아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 데미안이 그 이야기를 하는 태도가 세련되었을 따름이었다. 마치 모든 것이 자명한 일이나 되듯 그렇게 쉽고 멋지게, 그리고 거기다 그런 눈으로 말하다니. 물론 나 자신도 아주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 심지어 몹시 혼란에 빠져 있었다. 나는 얼마 전까지 밝고 깨끗한 세계에서 살아왔다. 나 자신이 일종의 아벨이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이토록 깊이 다른 것에 박혀 있었다. 이렇게 심하게 떨어지고 가라앉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이런 것에 그렇게 찬성할 수 없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단 말인가. 그렇다. 그때 마음속에서 기억 하나가 번쩍 떠올라 한순간 거의 숨을 쉴 수 없었다. 비참한 이 상황이 시작되었던 저 고약한 저녁. 그때 나는 한순간 아버지와 아버지의 밝은 세계, 그리고 지혜를 문득 꿰뚫어 본 듯 경멸했다.
그렇다. 그때 나는 카인이었고 그의 표적을 달았던 나는 이 표적은 치욕이 아니라고, 이건 표창이라고 함부로 상상했다. 악의와 불행을 겪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높은 곳에, 선하고 경건한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서 있다고. 내가 당시 이렇게 명확한 사고의 형태로 그 일을 체험했던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것은 다만 느낌들이 한번 타오른 것일 뿐이었다. 아픔을 주지만 그래도 나를 자랑으로 채웠던 기이한 움직임들에 의하여 온갖 느낌들이 한꺼번에 타오른 것일 뿐이었다. 찬찬히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상하게 데미안은 겁없는 사람들과 비겁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했던가. 얼마나 기이하게 그는 카인의 이마에 찍힌 표적을 풀이했던가. 그때 그의 눈, 그 독특한 어른의 눈은 얼마나 놀랍게 빛을 뿜었던가. 그리고 어렴풋하게 이런 생각이 나의 뇌리를 꿰뚫고 갔다. 그 자신이, 데미안이 카인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 자신이 그와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왜 그는 카인을 옹호했을까? 왜 그의 눈에는 그런 힘이 있는 걸까? 왜 그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 겁 많은 사람들, 사실은 하느님 마음에 드는 경건한 사람들에 대하여 비웃음을 띠고 말했던가? 이런 생각을 나는 끝없이 했다. 돌 하나가 우물 안에 던져졌고 그 우물은 나의 젊은 영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몹시 긴 시간 동안 카인, 쳐죽임, 표적은 바로 인식, 회의, 비판에 이르려는 나의 시도들의 출발점이었다.